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 옆에 지금 나왔습니다. 바로 이야기해보죠.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직 좀 표정이 좀 그 기자회견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 혹시 읽어보신 분이라면은 전혀 저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적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지적을 하는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거기서 다른 건 몰라도 그 해병대 사건 수사하는 내용의 대목에 있어가지고는 그 감정이 북받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수근 상병이라는 그 아주 젊은 청년이 군 복무 중에 이제 사실 대민 지원 나갔다가 사망하게 된 것인데 그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 확인했지만은 지휘관들도 그렇고 무리하게 이 일을 밀어붙여가지고 사실 정말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이라는 사람이 수사를 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그리고 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제동을 거는 것에 모자라 그 수사하려던 사람을 지금 집단적으로 린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집권하셨을 때 갑자기 대통령께서 경제 전문자가 돼가지고 경제를 갑자기 아주 급속도로 회복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대단한 그런 어떤 정책 역량을 발휘할 거라는 기대를 한 사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잘 관리하고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일을 잘 하시길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수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가진 최고의 능력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 전까지라면 문제도 안 됐을. 예전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아들들이 예를 들어 어떤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도 그들이 처벌받지 대통령에게까지는 처벌이 닿지 않았습니다. 탄핵도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특검을 하시면서 법리를 확장시켜가지고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으로 피 한 방울 안 섞일 최순실 씨의 건에 엮여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그쪽 방향을 엄해졌다를 볼 수 있는 거고 그쪽으로 뜨신 게 대통령인데 정작 이번에는 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용산에서 밀어붙이다가 지금 사당이 났다는 것에서 저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상징 자산, 결국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에 이것만큼 금이 가게 한 일은 없었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럴까라는 생각 좀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제가 기자회견 하다가 눈물이 난 적이 한두 번 있었는데 그 전에도 보면 저는 천안함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젊을 때 천안함으로 희생되신 그 장병들 또 우리 부사관들이 다 제 나이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서 그랬는데 이번에 최수근 장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묻혀야 될 사건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저렇게 지금 수사권을 뺏겨가지고 저렇게 해야 될 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점이 윤석열의 말하자면은 가장 큰 상징 자본과 같은 지점이었는데 그게 이번 사건으로 최수근, 박정훈 사건으로 많이 훼손됐다. 그 지점을 말하는 데 있어서 울컥한 감정이 들었다. 박정훈 대령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밖에 없습니다. 예. 그가 만약에 여느 사람들처럼 만약에 상부의 지시에 대해 가지고 지시가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지만은 상부에서 누굴 빼라 말아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반응했다고 한다면은 저 고초를 겪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자성어로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결자 해지. 당연히 이건 뭐 대통령을 겨냥한 말로 해석이 됩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의 가장 큰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있다. 이 말씀을 명료하게 하시고 싶었던 겁니까? 저는 의원총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어제. 그래서 여러 의원들과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솔직히 원래 과거의 관행대로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빗대어 봤을 때 저는 의총이 끝났을 때 적어도 몇몇 의원님들은 직접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이면 원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가지고 대통령실에 메시지를 전달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근데 그런 시도조차도 없었습니다. 대통령께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꿔달라. 아니면 제가 열거했지만 최상병 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외에도 지금 뭐 홍범도 장군 건이라든지 우리가 입장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어서 더 이상 대통령이 눈치를 안 봐도 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총에서 능동적인 결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직접 이 저주를 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가장 큰 문제가 집단적으로 무건수행의 저주에 빠졌습니다. 침묵한다.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입법부의 일원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침묵하고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누구 때리라 그러면 가가지고 연판장 같이 쓰고 우르르 그 연판장 때려가지고 동료를 끌어내리고 권력투쟁을 할 수 있겠지만 연판장 해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연판장을 그렇게 돌려대가지고 정의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21대 국회 내내 만연했던 권력자에 추종하면서 연판장이나 돌리고 정작 보궐선거에서 이런 사태가 터졌는데 대통령께는 한마디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본인들은 약하다 생각하겠죠. 본인들은 대통령의 권한에 비하면은 정말 약한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겠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많은 권한과 혜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 저거 하라고 연봉 1억 넘게 받으면서 사무실도 주고 보좌진도 주고 해놓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약하다고 내가 해야 될 말을 못한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대의 정치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상황이.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의원들이 침묵하기에 본인이 말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예. 그런데 오늘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예. 이 전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석열 정부 실정을 사과해달라는 말이 그동안 네티즌들 사이에서 있었는데 출범한 지 이제 1년 반밖에 안 돼서 그동안은 거부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그 거부가 자신이 없다. 이 말은 앞으로도 만약에 대통령의 어떤 변화가 없다면 정권 교체에 일조한 이 전 대표 본인으로서 사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되게 특이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에게 지금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니까 당신이 사과하든지 책임지든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거꾸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이 때문에 표만 깎이고 이준석은 도움된 거 없다라고 주장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우선 그 사이에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각자의 판단이겠지만은 예. 적어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제 건강까지 헤쳐가면서. 그런데 저는 누구에게 사과하고 말고 할 거 없이 제가 부끄러워하느냐 마느냐의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 단임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대통령이 된 다음에 1년여의 기간 정도는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인사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국정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1년 5개월이 지나서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아직까지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성이나 아니면 통일정책의 방향성이나 아니면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치에 대해서 평론하는 일을 하지만은 누군가 저에게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니까요.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책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기초과학을 진흥하고 연구자들의 든든한 뒤를 봐주겠다고 해놓고는 지금은 뭉터기로 R&D 예산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어떤 것이 진실이고 도대체 방향이 뭔지 저도 모릅니다. 예. 처음에 대통령이 되셨을 때 처음으로 이제 공무원 출신 대통령이 되셨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야근 많고 수당 못 받고 이런 거 다 대통령도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결국엔 이런 데 대해서 언급하시고 개선해 주지 않겠냐. 지금은 그 반대로 가고 있죠. 예. 아까 최수근 상병 건에 있어서 제가 더 마음 아팠던 건 뭐냐면은 이분들이 최상병의 부모님이 40살의 나이에 이제 처음 자식을 가져가지고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가져서 낳은 자식이기도 하지만은 최상병 아버님이 그 소방공무원으로 평생 일하셨습니다. 예.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특수한 직위상 얼마나 아들의 억울함에 대해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기 어려운 위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그걸 수사하려는 움직임을 막아세우고 있다는 거는 정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 반응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가라. 이게 하나가 나왔고요. 오늘 방금 전 기사를 보니까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정소통을 강화하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다는 기사가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선거 결과 이후에 대통령의 이런 반응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까지는 국민소통 안 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건가요? 제가 어릴 때 KBS에 사극을 많이 할 때 보면은 참 아쉬웠던 지점이 있어요. 태조 왕건이나 이런 것들 참 재밌게 봤고 좋아하지만은 사극에 기회를 드렸습니다. 예. 사극에 디테일이 없을 때 되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는데 그냥 장수가 앞에서 돌격하라만 외치고 있는 그런 씬 묘사가 많았었거든요. 언젠간 더 그것보다 나은 사극이 만들어지길 바랬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시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냥 수석 비서관 회의해가지고 소통을 강화하라. 그 안에 구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가령 유감이나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 국정 혼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직접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그걸 주문하셨죠. 예,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이라는 그런 것을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해보지 않으셨지만은 오히려 그 투박함이, 오히려 그 솔직함이 새로운 소통의 방식일 수 있겠거니 기대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불편한 질문이 나오니까 바로 그걸 없애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다시 그런 소통 행보를 재개하시는 등의 구체적인 행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오늘 제가 한 6, 7가지 아젠다를 제시했습니다. 그 주제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예, 저는 당장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로 최상병 수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R&D 예산이라든지 아니 새만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풀어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예. 예.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이 이른바 노선 전환, 국정 기조 전환을 보일 것이냐.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에 이런 글을 쓴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잠깐 좀 볼까요?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과 좀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 바꾸는 것만으로는 좀 안 되고 겸손하게 민생 최우선의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는 뭐 비슷한 맥락의 주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통령이 지금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전략적으로라도 뭔가 전환된 행보, 이걸 보일 가능성은 좀 얼마나 보십니까? 이제는 뭔가 그런 걸 예측하기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상식에 의한 평론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상식을 말하는 사람들이 평론을 잘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비상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 예측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보다 지금 상식의 길은 대통령께서 지난 17개월 동안의 국정 혼맥에 대해, 난맥상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통령을 초점에 맞춰서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이번에 물러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혹은 김기현 대표가 밝혔던 각종 이른바 혁신안들, 거기에 대한 논평을 제가 이준석 전 대표께 물어보는 것이 다소 무의미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억울한 것도 있고 또 절치부심해서 잘해보겠다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기현 대표께서는 애초에 당선되실 때부터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쓴소리를 했던 주자들을 주저앉히고 나가지고 당선되신 겁니다. 예, 태생이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태세 전환하신다고 하더라도 감동이 덜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더 격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김기현 체제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 안에 사무총장이 누구든 정책위의장이 누구든 당정일체를 상징하는 지도부였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7% 차이로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당정일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정치에 대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지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의 당정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당정일체라는 것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민생을 살핀다든지 이런 거였다면 국민 여론이 달랐을 겁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념 전쟁을 벌이고 똘똘 뭉쳐가지고 또 예상한 얘기하지만은 박정훈 대령 린치하고
똘똘 뭉쳐가 정쟁을 일으키는 데만 특화돼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체제를 끝내라는 겁니다. 예. 예. 오늘 그 기자회견을 보고 네.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께서 방송 출연을 많이 하셨고 스스로 뭐 유튜브 방송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 그동안에 방송에서 주장하셨던 그 내용과 맥락을 보면 오늘 기자회견 내용이 그렇게 거기에서 뭐 많이 벗어난 내용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도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의총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저는 제가 어디 가서 패널로서 분석하거나 아니면은 또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제 정견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시점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총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의총의 결과가 좀 뜻밖이었습니까? 뜻밖이라기보다는 어쩜 저렇게 하나같이 그냥 솔직히 표현하면 꿔다놓은 보리자루 같은 얘기만 할 수 있느냐. 물론 그 안에서 뭐 김웅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굉장히 중요한 의견을 낸 것은 알고 있지만은 예. 김웅 의원도 그래서 보다가 도대체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허은하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은 안에서 부정선거를 얘기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정치평론하시는 뭐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이거는 미래통합당 시절도 아니고 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셨던데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부정선거는 없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시절의 모습 더하기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있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다. 말하자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보면은 제가 그냥 부정선거 음모론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부정선거 음모론은 과학적이지도 않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은 그래도 누가 이걸 일으켰습니까를 물어보면 어르신들이 저한테 문재인이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금의 부정선거 얘기는 그러면 제가 그 주장하시면 묻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건 아직까지 똑같고요. 그럼 누가 이걸 일으켰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그럼 이런 일이 벌였다는 겁니까? 이제는 육하원칙도 기대하지 않아요. 누가 했다는 겁니까? 이번 선거 부정도 그럼 문재인이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고 대중을 설득하러 가야 되는 보수의 현실인데 의총장에서 이런 거를 뒷받침하는 국회의원이 있었다는 거는 이건 진짜 그 사람은 월급 받는 걸 아까워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정일체 같은 소리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진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반론도 물론 당내에서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재반론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령 뭐 가장 좀 갈등 중인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제명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뭐 16,000명인가요? 서명운동에 동참을 했다고 해서 예,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의 입장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두고도 본인의 제명을 막고 탈당의 명분을 찾으려는 악마의 눈물쇼다 이렇게 평가절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또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김근식 당협위원장 지금 서울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죠. 쓴소리는 좋은데 충성스러운 반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실패를 바라고 독설만 내뱉으면 안 된다. 유승민과 이준석은 좀 충심이 없는 반대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선 김근식 위원장 말에 대해 가지고는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 당에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당을 옮겨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싸잡아서 비난하고 싶은 생각 없지만은 예. 도대체 그러면은 그 애당심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충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형성되셨길래 당의 대표를 지내고 당의 원내대표를 지내고 그리고 저만 해도 지금 입당 일자가 거의 15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기간 동안에 그럼 뭐 하시다가 어디서 오셨길래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냐 한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김근식이 대안입니까? 어느 방송에서는 김근식 본인이 대안이라 하셨어요. 그 말씀하고자 그러면은 유승민, 이준석을 깎아내리는 정치는 뭐 하는 정치입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김근식 교수가 무슨 비판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대로 해왔으며 그것이 충심인지 인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김병민 최고위원이 저한테 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8% 차이 날 거라 그랬더니만은 사이비 평론가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결국 맹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가 면역처럼 안에서 정상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현상.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예. 원래 그런 사람들 다 있어요. 부역자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나중에 그럼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킬 것 같습니까? 보수를 지킬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은 또 나중에 떠나가겠죠. 예.
그렇게 계속 장사하는 거겠죠. 안철수 의원이 아까 그 제명 언급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 제명이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는 저분이 애초에 많은 이제 지난번에 KBS 더 라이브 나왔을 때 제가 설명했지만은 그 라디오 방송에서 보기 1, 2, 3번으로 묘사된 것을 예, 그 구체적인 얘기를 뭐 여기서 다시 뭐 3번을 세 번째로 예. 자기 알아들어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정말 저는 저분이 굉장히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이상 언급할 생각도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기자들이 좀 주목한 것은 또 기자회견 끝나고 이제 문답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뭔가 이런 정식화된 형태의 기자회견이 필요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말하자면은 정치인 이준석의 어떤 변곡점, 전환점이라는 인상을 정치부 기자들이 받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준석의 행보. 왜냐하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내년 총선에 이준석 전 대표가 국회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미련을 버려라 이런 주문도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이 당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 의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참 웃긴 게요. 저는 이 당의 당대표를 지냈고요. 제가 당대표 하고 난 다음에 입당한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입니다. 네. 그 두 분이 당의 본류가 아닙니다, 원래. 근데 그 두 분이 와가지고 한 분은 대통령이 되셨고 한 분은 결국에는 제가 공천 줘가지고 보궐선거 출마해서 국회의원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런 말을 정말 쓰고 싶지 않은데 서로 원조 경쟁 시작하신 겁니다. 네. 서로 원조 경쟁하는 겁니다. 내가 원조요, 내가 어르신들의 표를 받겠소 이거 경쟁하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안철수 의원은 당에 오시자마자 참 좋은 것부터 배웠습니다. 예, 그 새누리당 시절에 유승민 까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더라 이런 거. 그거 학습해가지고 하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평소엔 뭐 극중주인 이러고 다니다가 지금 와가지고 야 밑도 끝도 없이 이준석 제명하겠다 나서는 어르신들이 좋아하겠지. 그거 배워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자 나이 환갑되셔가지고 정말 좋은 거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어떤 논평이나 어떤 입장은 제가 알겠고요. 네. 제 질문은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행보와 관련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 대표께서도 방송에서 그런 언급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 예, 뭐든 할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한 것은 당 주류와 화합하려면 제가 일부러 포용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포용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 전 대표께서 동의하지 않고 불쾌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른바 당 주류 또는 대통령과 화합이 되려면 이제는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찰 제시가 필요하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신 바가 있는데 그때 말하는 현찰 제시라는 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다들 지금 뭐 본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주류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주류인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뭐 제가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연히 누군가의 지명을 받아가지고 당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그들이 주류인 세상은 절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착각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지금 딱 한 달 전만 해도 기고만장하게 무슨 이 배에 승선할 사람을 내가 고르고 말겠거니 하던 사람이 사무총장이었는데 지금 그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강서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외견상으로는 저 배를 누가 타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저 배 자체가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왔어요. 그게 딱 한 달 전입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기고만장하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리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계속 이야기했던 게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8%, 17% 격차가 났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끝났다 보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당장 이번 주에 오늘 발표된 지난주 리얼미터 일간조사 결과를 보면요. 자세한 수치는 제가 여기서 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금요일자 버전으로 보면은 거긴 일간조사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요. 30%대가 위험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들이 뭐 화합이니 이런 단어를 꺼낼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실패를 인정하고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려오는 것만으로 현찰 제시가 됩니까? 내려오고 욕심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현찰 제시라 함은 단순히 이준석 전 대표에게 노원구에 공천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계속 드렸던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모든 기자회견의 말씀은 이준석 없이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 취지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제가
말하는 현찰 제시라고 하는 것이 예. 저는 이분들과 신용 거래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지 실제로 뭔가 이분들에게 뭔가 어떤 자리를 보장받거나 아니 약속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믿지도 않으니까 제가. 예. 제가 근데 단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요.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험지에 계속 도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어떤 분들은 뭐 어르신들은 뭐 대구에 어디서 키보드 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이준석이 서울에서 3번 떨어져가지고 네 선거나 잘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준석이 강북에서 제일 표 잘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 강북에서. 그 말씀하실 때마다 국민의힘 강북 도전자가 없어집니다. 지금 이미 실제로 국민의힘의 노원 강북 도봉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에게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당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려운 곳에 뛰어가지고 당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 스토리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무의미한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출마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준석 전 대표와 오늘이 3번째 인터뷰인데 네. 최근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방송에서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확답을 안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SNS에 적으신 바가 있는데 네. 저도 지금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고 네. 제가 그래서 그 비유적인 표현, 현찰 제시 부분이라든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 뭔가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논평으로만 자꾸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느낌적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주일 뒤에 당이 어디까지 망가질지 저는 예측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의총 전까지만 해도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판단이라든지 지금 듣고 싶은 대답 중에 뭐 신당이니 무소속이니 창당이니 뭐 이런 거 다 물론 상황을 지켜봐야죠. 당연히 예. 지켜볼 뿐만 아니라 예.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제가 지금까지 8년째 노원구에 도전하면서 꿈꿔왔던 거는 제가 노원구에서 3파전이 아니라 양조구도에서 처음으로 당선되는 보수 정치인 되고 싶습니다. 예. 처음으로 당선되는 보수 정치인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제 젊은 시기에 8년 가까이 벌써 도전해 온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누가 8년 동안 어디 도전한다는 것이 가벼워 보이신다면은 글쎄요. 그거는 본인의 자식한테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흘렀네요. 예. 다음에 또 뵙죠. 예. 예, 다음에 또 이어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였습니다.